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눈치 보기는 끝났나 봅니다. 시원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단기적으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안정적이고요. 수급 안정적입니다. 지수는 3070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안도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봤는데요. 3070선, 950선 목전까지 가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오전장 대비로도 더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최희정 캐스터 변화 분위기 체크해주세요. 네, 어제와는 양시장의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간밤에 미국 FOMC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장인데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7%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땐 30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2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출발 3054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다가 11시 구간에는 3090선의 고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이렇게 90선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소폭 둔화됐지만요. 그래도 상승은 지속이고 30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집니다. 현재 구간에도 외국인은 3,500억 원,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3,7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7,1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상승 업종이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는 서비스 업종이 2%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 안에 가장 강한 건 바로 언택트 투톱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특히나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커머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큰 종목이 5에서 6%가량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 더해지면서 힘 좋습니다. 들을 이어서는 운송장비 업종 1.8%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대원 강업의 경우에는 전기차 5개 종에 대한 이 부품 공급 소식에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 업종, 이 안에서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요. 운수창고와 증권 순으로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메타랩스가 이 아만다의 테크랩스 IPO 본격화에 어제는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두 자릿대 급락세를 나타냅니다. 업종지수 2% 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가 1.2%대 내림세고요. 보험과 기계, 음식료품 순으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은 IT 투톱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IT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IT주들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는 D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 모두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대 상승, SK하이닉스는 1.4%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했듯이 오늘은 서비스 업종 괜찮은데요. 이 안에서 언택트 투톱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모두 좋습니다. 네이버 계속해서 5에서 6%대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4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2.6%대 상승, 4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2차 전지 투톱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하면서 강보합권 8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 힘 더 좋습니다. 3.4%대 강세 흐름에 66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려한 데뷔식을 치렀습니다. 백신 생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발업체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에서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따상을 쾌거를 이번에 진입하게 됐는데 공모자의 이 투자자의 수익률은 벌써 1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비에 이어서 관련주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지만 요즘 신규 상장한 종목들까지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함께 확인해 보시면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16만 9천 원. 그리고 현재도 상한가의 매수 물량이 650만 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K케미칼 변동성 상당합니다. 오늘 장 중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빠르게 반납하면서 4에서 5%가량 밀려납니다. 나머지 SK디스커버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장 중에는 3%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그만큼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규 IPO와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흐름 괜찮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장 23%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오다임도 13%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0.5%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때는 9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본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945선에서 출발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953선 터치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는 고점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입니다. 9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300억 원가량 팔고 있고 기관은 1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개인 함께 담아갑니다. 26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정도만을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카카오 게임즈 힘 괜찮은데요. 현재 구간에는 0.9%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HLB 힘 괜찮습니다.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4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차전지 쪽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1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젠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0.5%대 내림세 13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CJ ENM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 자체 OTT 플랫폼인 티빙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1%대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4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테마 관련 윤석열 관련주가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성사되게 되면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서 윤 총장의 이번 대세론에 힘을 실게 됐는데요. 관련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서현의 경우에는 6%대 강세 흐름 1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아이크래프트 힘 굉장히 좋죠. 16%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모베이스라든지 모베이스 전자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펀드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우리기술투자는요. 계속해서 27%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000원 선 시원하게 지지받고 있고요. 나머지 비덴트도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위지트라든지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사해지는 표정이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 조금 탄력이 반납되고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확실히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안도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먼저 확인해 보죠. 간밤에 FOMC 회의 리뷰를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달의 빅 이벤트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다우존스 지수가 33,000선을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나스닥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시장도 보시다시피 상승입니다. 뭐가 좋아진 걸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항상 FOMC를 보자 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1월부터 고점을 만든 이후에 시장이 꺾였던 것 자체가 FOMC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간밤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예상했었던 그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나왔습니다. 뭐 더 나온 이 내용 자체가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켰다라는 점.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번 FOMC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삼국지에 그 장판파 그 전투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이 장비가 혼자서 장판교를 불태우고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뒤 숲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없는데 네. 말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먼지가 막 일으키게 만들어서 뒤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든 거. 그러니까 사실 그때 장판파에서는 장비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쉽게 못 쳐들어갔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책적인 부분을 뭔가 쓴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뭐 오는 거 하나하나씩 이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제 전망치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제 성장치를 4.2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6.5. 좀 높였습니다. 이 누가 보면 중국인 줄 알 거예요. 네, 신흥국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요. 예, 신흥국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기조 효과죠. 근데 어쨌든 6.5%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이만큼 많이 점프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연준이 코로나 사태를 미국이 좀 빨리 종식시킬 거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2월 달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봤는데 지금 4.5잖아요. 이것도 이제 원래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요즘에 좀 많이 주의 깊게 보는 물가인데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원래 한 1.8로 봤어요. 근데 지금 2.4로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코어 CPI죠. 이게 연준이 이제 금리에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코어 CPI인데 여기서 어찌 보면 사실 시장은 만약에 이 경제 지표만 보면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1.8인데 코어 CPI를 2.2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까지도 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어찌 보면 요것만 나왔으면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인플레가 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요 부분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점도표를 보시면 물론 이제 3월 점도표와 이제 이 12월 점도표와 3월 점도표를 비교 분석하는 건데요. 왼쪽이 이제 12월 점도표고요. 오른쪽이 이제 3월 점도표인데 보시면 물론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 분명히 12월보다는 많아졌어요. 한 3번 정도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5명 정도 됐다가 지금 8명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2023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경제 전망,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인상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했던 분 이분이 뭐 이번에도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1%예요. 근데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는 인상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그러면 시장은 완전히 좋은 거죠. 경기는 회복되는데 네. 유동성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골디락스를 그렇죠. 예상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네. 연준이 시장의 버블을 좀 용인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다 하셨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시장이 안도할 만한 포인트들이 네. 콕콕 집어봤을 때는 나타났네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회의에서 간밤의 회의에서 가장 시장이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런 점도표의 변화도 있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 그리고 아까 본 거 보면 2.2%로 올해 물가는 그렇죠. 올라가겠지만 내년엔 결국 2.0%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치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을 좀 압축해서 더 알려주세요. 이제 사실 이번 이제 이 결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 많이 나왔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물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전망치를 2%로 찍었잖아요. 네. 그럼 2% 찍었으면 그럼 금리 인상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나스닥 거의 급락을 했었는데 네.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금리가 올리는 건 우리가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해 연준은 AIT를 했거든요. 네. 평균 물가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자꾸만 이제 시장에서 좀 까먹는 것 같아요. 네, 연준은 네. 평균 물가제. 그러니까 평균 동안 2%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 있다가 한 번 4% 가도 네네.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냈을 때 2%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네.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 2% 찍는 거는 올 수 있는 있다. 근데 연속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고 연준이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파월 의장이 이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전망의 진전이 아닌 실제적인 그러니까 진전을 확인하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거칠게 말하면 네. 너희가 내 피서 쓰지 말라고. 너희가 스토리 소설 쓰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소설 쓰지 말라는 건데 네. 이걸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지금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표가 안 나왔나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나오네요. 이 빨간색으로 되는 게 이제 이 미국의 5년물 BEI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채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에서 이제 물가채 금리를 뺀 거거든요. 5년물 국채랑 5년물 물가채를 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브레이큰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빨간 선은 그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바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코어 CPI 미국의 실질적인 CPI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가 지수는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지금 빨간 선은 여길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한참 초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하는 거예요. 야 오버하지 마. 시나리오 쓰지 마라는 거예요. 봐봐 안 됐잖아. 너희 물론 금리는 올라갈 거야. 물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야.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라는 걸 지금 이제 연준에서 좀 강조를 한 거죠. 저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저는 저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과 관련된 부분을 이거 본다면 네. 웬만해서는 확실하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이번으로 많이 이제 이 낮춰줬겠구나. 네. 다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리와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은 금리 상승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저 금리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은 미국의 그러니까 시중 금리는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장 이제 좋았다면 그러니까 OT를 써주는 게 했었으면 저는 시장 폭등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지금은 폭등도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네.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낮춰준 건 맞다. 하지만 이번 FOMC 회의가 분명히 도비시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은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는 상승한다. 장기물 금리는 상승한다. 이거를 시장이 좀 금리 상승의 내성을 지금 좀 생겨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내성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7에서 1.8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뭐 예전만큼 그런 충격은 안 받을 것 같고요. 다만 1.8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다시 또 충격은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시점을 한 4월 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4월 말까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연준이 막아놓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뭐 2.8을 넘겨서 2를 10년물 기준으로 2를 넘기면 그때는 좀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또 6월 FOMC 회의랑 또 맞물리네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또 그때까지 또 네. 볼 것 같다. 연준은 그때까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그래서 중요하네요, 전문가님. 이번에 파월 의장은 그 어떤 수단도 하지 않고 발언만으로 이 빨간 선을 잡았다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기간에 안정화된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간밤 당장 금리 안정화된 건 맞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나왔죠?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한 1.7 정도까지 갔어요. 1.6, 다 비슷하게 6, 7까지. 변동성이 간밤에 그렇죠. 좀 컸더라고요. 예, 그까지 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1.64 정도까지 좀 초반대까지 안정인데 네. 지금은 또 선물 기준으로 다시 또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당분간은 1.7과 1.65 육?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1.7은 넘기겠죠. 네. 왜냐하면 계속 국채 발행은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추가적인 뭔가 정책적인 부분의 지표도 발언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잘. 근데 이제 다행스럽다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나올 지표들이 대부분 네. 그 한파를 끼고 나오는 지표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공장 가동 이때 많이 다 멈췄기 떨어졌어요. 때문에 지표가 잘 나오지 않을 그렇죠. 거다라는 말씀이네요. 이번에 나왔던 이제 이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지표들 다 보면 다 한파 영향으로 공장 가동률이나 소매 판매도 다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한파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좀 살짝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엔 안도감을 그렇죠, 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배드 이즈 굿인 거죠. 네, 네. 예, 그런 시장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아주 강하지도 아주 약하지도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장에서는 결국은 시장에 또 순환매가 나온다. 아, 뭔가 주도주가 빵 하고 나와서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낙폭과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뭐 경기 민감주가 뭐 특징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한동안 이제 우리가 성장주가 쫙 이끌고 가다가 성장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 경기 민감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조금은 이제 이 잦아들 순환이 될 것 수 같아요. 있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또 기술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는 약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네. 박스권 아니면 점진적인 상승.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주도주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이끌기보다는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많은 낙폭과대주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여전히 기술성장주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을 둬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본다면 나오네요. 예,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5G 섹터를 계속 네.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인데 네.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 주면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이거든요. 나머지는 네. 대부분은 다 그냥 비메모리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 쪽에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텍사스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아직까지 셧다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실질적인 충격이 있지만 예, 국내 쪽의 메모리 업체들을 좀 집중되어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별 관계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서 같이 밀렸거든요. 네. 여전히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설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결국 이제 텍사스 한파를 이제 벗어난다라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좀 과했다. 최근에 하락은 과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지금 그 SK가 이 파워데이죠. 저희가 뭐 파워데이 이야기도 했지만 파워데이 영향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그게 빠질 만한 이유냐라는 거죠. 저는 뭐 그날 또 성명을 드렸지만 아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파워데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내재화, BMW이 오히려 거기에 해답을 내준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BMW 그 CEO가 그 말을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우리는 내재화 안 한다. 공급이 충분한데 우리가 왜 내재화 하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보다 네. 이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수익화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전부 다 한 5년 동안은 계속 적자였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흑자가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후발 주자들이 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완성차가 여기서 내재화를 시킨다 해도 그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이야기하는 2030년까지 내재화 80%가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한다는 건 노스볼트 쪽이잖아요. 네. 노스볼트 아시겠지만 지금 양산이 안 됩니다. 음. 2023년부터 노스볼트 거를 장착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 나올까요? 쉽지가 않아요. 노스볼트 지금 수율이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고 2023년 가서 뭔가 모르겠습니다. 외계인을 납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문을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가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노스볼트가 아주 급격하게 기술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스볼트의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전에는 노스볼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네. 우리의 인력은 파나소닉,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예. 삼성전자,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많이 왔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다가 네. 이제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 삭제. 그러니까 지금 노스볼트는 예.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급격하게 뛰어 올리긴 힘들다. 예, 그렇게 된다면 2023년에 내재화가 가능할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중요한 건 물론 폭스바겐은 아주 큰 회사가 맞죠. 아주 이제 이런 셀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이 고객 사인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폭스바겐 걸 못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지금 셀 업체들이 그러면 추세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것 말고도 많거든요. 포드도 있고 GM도 있죠. 르노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또 사실 유럽이나 중국 시장 쪽은 지금 이 각형을 쓰고 우리나라 걸 배제하겠지만 미국 내 거는 또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중국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 내 수출은 또 폭스바겐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이번에 나왔던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뭐 조정도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5G 관련 쪽도 이제는 저는 이제 조정은 그러니까 가격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5G를 눌렀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주가 안 나왔잖아요. 수주 나온다 했고 저도 예상은 1분기에는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2분기는 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나온다. 그래서 3분기가 고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밀렸어요. 한 분기씩. 근데 최근 들어서는 2분기에 계속 이제 5G 관련 수주가 나오죠. 최근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캐나다 쪽에 그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라는 건지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그러니까 솔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5G도 2분기는 수주 모멘텀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수주를 바탕으로 3분기는 실적 모멘텀이 받쳐줄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점은 4분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에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지금 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밀린 이유 자체가 금리였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이번에 어떤 심리 자체를 달래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렇죠. 도구도 안 썼다라고 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은 좀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건지 더불어 박채영 님도 일단 좋아졌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금리는 리스크 요인입니까? 추가적으로 뭘 볼까요? 리스크 요인이 맞고요. 네. 이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노이즈를 좀 시간을 좀 벌어준 겁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 예상은 한 4월 말 정도 네. 정도 되면 또 금리는 1.8 1.8 정도로 갈 거고 네. 그럼 그때 되면 또 한 번에 좀 리스크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가 완전히 덮인 건 아니고 네. 조금은 이제 시간을 벌어줬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뭔가 추세가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와서 추세를 이끌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요 종목들도 조금 약간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낙폭과대 중심으로 예. 들어가는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치 보기 완전 끝났나 싶었는데 올해는 정말 눈치가 빨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호흡 잘 맞춰가시면서 또 기술주 다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안정화된 분위기 점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다시 떠오른 미중 관계 핵심 이벤트죠. 고위급 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게 될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굉장히 급냉됐던 양국의 관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과연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될지 이번 회담이 풍향계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 뭘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은 이제 양국을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수장을 제외한 네. 어찌 보면 넘버 원 투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넘버 원 투가 이제 만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이제 첫 만남이니까 좀 이게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이거 블링컨이라든지 설리번 모두 굉장히 좀 약간 이 강경파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좀 온건하지 않는 네. 처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친중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좀 강경인, 물론 뭐 트럼프 때만큼의 강경 인사들은 아닙니다. 뭐 폼페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나바로 위원장 같은 이렇게 아주 뭐 이 중국 강경파들은 아니지만 그들과 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못지않은 강경파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그건 같아요. 만남의 장소가 네.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의미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물론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베이징과 이 워싱턴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블링컨 이런 지금 이 한일 지금 이거 뭐죠 그 방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럼 중국 가면 편하잖아요. 노선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중국이 그냥 야, 우리나라 쪽으로 오라 아니고 야 그럼 우리가 갈게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성의를 보인 거예요. 상대방의 노선을. 그렇죠. 네네. 원래 같으면 그냥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게 더 맞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으로 간다. 다만 이제 거기서 약간 존심은 남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워싱턴까지는 가지 않겠다. 중간으로 그래, 갈게. 중간으로 갈게. 하지만 우리가 갈게. 너희가 오는 게 편하긴 한데 그 노선인데 그래, 우리는 갈게. 이건데 확실하게 중국이 조금 저자세인 건 맞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스탠스가 명확한 건 아니니까. 새 행정부 들어서면서 아예 그렇죠. 지금 윤곽이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쿼츠를 통해 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맞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중국도 푸는 건 아니죠. 푸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쪽이 어떤 카드가 꺼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이제 트럼프 때보다는 좀 낫겠지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성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에서 좀 화두가 될 만한 게 신장 문제랑 홍콩 문제를 할 것 같아요. 인권 문제를. 요 전에 회담 전에 홍콩 고위 관리 제재 네. 이런 뉴스도 들리면서 그래서 못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게요. 네. 분위기가 조금은 싸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야기가 분명히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네네. 같고요. 인권 그다음에 문제. 특히 이제 여기에 신장 문제가 요즘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런 그러니까 인권, 노동, 착취 네. 이런 것들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뭐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도 신장과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원재료가 사용되는 제품 자체를 못 생산하거든요. 수입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폴리실리콘 대표적인 폴리실리콘이죠. 그래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태양광 업체를 못 만들어요. 모듈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듈 업체들의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안 쓰니까 아무래도 모듈 가격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적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이런 인권 문제와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은 이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내정 간섭 하지 말라고 네.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저 친중 정부 아니야? 라는 게 일단은 이 미국 국민들에게 의심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유하게 풀어져 버리면 네. 당연히 그렇네 봐라 내 저 친중일 줄 알았다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이분이 뭐 친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처음에 보여지는 제스처는 조금 더 강경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미국인의 70%가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트럼프 때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할 때 다시 우리가 경찰 국가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퍼스트,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먼저 우선이다. 네. 미국 그렇죠. 우선이다. 네. 이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조금 이제 배제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국제 정서에 그러니까 경찰 국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인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좀 놓치기는 어렵고 그러면 회담이 좋아질 수는 없다. 분명히 이제 좀 냉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죠. 타협보다는 갈등일 가능성이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번 회담이 시장에 줄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최근에 미중 관계 악화 때마다 히토류 테마주들이 살짝 네. 튀어오르긴 했지만 시장의 중심이 됐었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요즘 최우선이기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좀 점검해 볼까요? 사실 이게 시장의 약간 뇌관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다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 미중 이런 대립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내성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4년에 걸쳐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 때를 우리는 버텼잖아요. 최악을 버텼죠. 예, 최악을 버텼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내성은 상당히 생겼다라고 네.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바이든은 조금 다를 거야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이제 원색적인 뭐 비난이라든지 뭐 너무 지나친 이렇게 이 공격적인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 좀 애둘러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죠.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기 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좀 고조될 가능성은 높다.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지는 요인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의 빌미로 활용은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갈 만한 건 아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부분을 다 봤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경제 관련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하면 할수록 네. 사실상 수혜가 되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매번 그런 분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 쪽 화웨이 이제 압박할 때마다 우리가 수혜를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건 있습니다. 미국이 네. 너 이제 양자택일 안 돼. 너 양자택일 해야 돼. 둘 중 여기서 이 줄다리기 타는 거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엄마야 아빠야 지금 선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야 미국의 선택 그 부분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그래도 미국의 중심은 결국에는 중국의 압박인데 중국을 압박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빌미로 다른 것들이 다 지금 압박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 부분을 이 패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뺏기 위해서 누른다. 여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과정에서 예. 가장 수혜가 된 국가가 우리나라랑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랑 대만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에도 만약에 중국에 대한 이런 네.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 뭐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에 압박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지나치게 조정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미 항상 지내왔었던 부분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갈등 리스크가 발생되면 단기적으로는 그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하겠죠. 네. 예, 오르긴 하겠지만 뭐 추세적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네. 그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좀 이야기 좀 드려볼게. 네. 제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 네. 최근 인플레, 그러니까 시장의 그렇죠. 핫 이슈인 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제한시키는 자산이 된다고요? 어떤 그러니까 근거인가요? 이게 제가 최근 들어 옐런 재무장관이나 네.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네. 뭔가 굉장히 규제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도 그 비트코인 ETF로 낸다고 하고 네. 지금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도 지금 비트코인 ETF를 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그런 정부나 연준의 용인이 없이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들끼리는 좀 컨센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었다면, 비트코인이 저렇게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엄청나게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 자산을 당연히 대체할 만한 자산으로 자금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저 자산들은 원유, 그다음에 뭐 구리 이런 원자재 실물 자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원자재 가격은 실수요도 있죠. 실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페큘레이터, 그러니까 이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도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특히 제도권에서 투자 많이 하니까.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한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구리 시장으로 들어갔을 자금, 아니면 유가에 들어갔을 자금, 뭐 금으로 들어갔을 자금, 은으로 들어갔을 자금을 이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좀 빨려 내려가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른 거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자극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단일 자산으로서는 지금 8이거든요,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단일 자산이 있는 게 지금 8개 중에 네. 예, 이게 뭐 8입니다. 예, 네. 8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1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1억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제가 이제 뭐 이걸 뭐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그냥 마냥 그냥 아무 가격 상승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야 가자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투기적 자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준과 네. 미국 재무부가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림에 의한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한시킬 요인도 된다? 네, 맞아요? 비트코인 상승이.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보다 너무 또 유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메모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일단 미중 고위급 프리뷰 살펴봤고요. 우리 쪽으로는 수혜 가능성,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내용들도 잘 들으셨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시장 탄력 일부 반납 중인데요. 코스닥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거래소 쪽으로는 연기금이 확실히 매도로 돌아섰네요.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살짝 더 팔자 현재 3,066선까지 탄력을 반납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좀 매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곳에서 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힘내세요.